청년의 눈으로 정치를 읽다. 청년 정치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위원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반갑습니다. 예, 여기에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장인선의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입니다. 제가 항상 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인선 기자님께서 이렇게 취재 편의점 열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가 별로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이런 음반까지 네. 받으시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면 제 소개 짧게 드리자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심동행 창준이, 신당은 신인규. 예, 인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전용기 의원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뜨겁게 네. 방송 찍고 갔는데 네. 요즘 이 편의점이 너무 뜨겁다라는 게 지금 시중에 소문이 너무 빨리 퍼지고 있어서 네. 빨리 100만 가시기를 네. 저도 미력한 힘이나마 조금 보태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그 단독도 많이 나오고 네. 또 약간 방송 사고 같은 발언들을 많이 나온다고. 맞아요. 그래서 주요 인물들이 되게 그 쏙쏙 말씀을 아하. 뽑아내서 그게 또 기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정리하면 그러니까요. 전통적인 그런 취재 맛집, 네, 아. 원조 맛집. 오. 역시 드립의 신. 그래서 하나만 준비해 왔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 두 청년 정치인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그런 대한 미디어, 대한 매체가 되겠습니다. 여튼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언론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저희 셋이서 한번 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네. 한번 해보시죠. 예.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구독하시면 좋아요. 제가 알림 네, 설정. 네. 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와. 조땡과의 연습도 안 해요. 야, 연습도 안 했는데 연습도 안 했는데 이렇게 호흡이 척척이라니. 예,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예, 두 분 모시고 본격적인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엊그제가 12.12였습니다. 예, 79년 12.12 군사 쿠데타가 있던 날 바로 총선 예비 후보, 22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이었는데요.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468명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후보 등록은 저는 아직 안 했고요. 아직 안 저는 했고. 이제 당을 만드는데 지금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당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있다. 신인규의 신당은 언제 나오는 거냐? 신당은 신인규. 제가 오늘 약간 저녁동 신당동에 한번 갈 생각입니다. 신당에 대해서 애착이 많고 네. 요즘 너무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잖아요. 저는 네. 다 팔로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말들이 많고 한데 저는 이럴 때 그냥 우직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제 길을 가다 보면 전 언젠간 국민들이 알아주실 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통 보수의 가치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무너짐을 당연히 막는 것도 맞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도 경쟁 관계고요. 네. 국민의힘과도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이고 국민의힘과 악의의 경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두와 선의의 네. 경쟁을 할. 저희만 분명한 인연과 노선 차이가 있는 정당으로 보이지만 네. 국민의힘과는 큰 차이는 없지만 아무튼 좀 어떤 마음에 상처를 입고 경쟁하시는 것 같아서 예. 어쨌든 어제 예비후보 엊그제 예비후보 네. 등록 안 하신 거 보면 확실하게 지역구 출마는 별로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례정당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비례정당으로만 국한되는 거는 반대고요. 저는 지역구를 포함해서 비례대표가 될지 뭘지를 전 아직은 고민 중이지만은 네. 어쨌든 당을 지금 만드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문제는 조금 뒤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조만간 이준석 대표를 인재 영입하는 민심동행.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아니 근데 진짜 같이 안 하시나요? 이준석 대표 신당하고 민심동행하고 같이 연합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근데 지금 언론에는 이제 네. 언론 기준입니다. 예. 이낙연 대표 신당설이 나오고 있고 네. 이준석 대표 신당설도 이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아마 12월 27일이 지나면 뭔가 네. 이제 안이 나오겠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썰 위에 제가 올라타가지고 언론에 기사를 더 내거나 이런 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지금 민심이 뭐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정치 불신 때문에 지금 이런 새로운 정치세력 움직임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네. 이 나온 것이 그대로 과거의 문법들을 따라가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도 신당을 하게 된다면은 그 신당의 안을 봐야 되겠죠. 보고서 뜻과 비전이 맞으면은 전 당연히 같이 갈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만약에 다르다. 그럼 저는 독자의 노선을 갈 확고한 마음을 갖고 우리 있습니다. 신인규 대표님께서 아직 너무 정직하시네요. 제가 해보니까. 네, 아직 네. 정직하시고 네. 조금
이게 변죽도 올리고 네. 뭐 약간 빈수레가 요란도 해야 네. 국민들 일단 관심을 가져야 뭐 이 무풀이 제일 최고의 최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악플이라도 받는 아 근데 민주당이 그건 됐으면 아닙니다. 좋겠습니다. 저희는 네. 무풀 아니고요 소수풀. 소수풀인데 아니 저는 사실 노무현 네. 대통령 제가 진영은 다르지만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분은 사실 뭐 공터 연설이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봤었고 네. 주목하지 않았던 분을 국민이 끄집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사실 그분도 했던 게 뭐 꼼수 쓰고 언론 태우고 이런 거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길을 전 요즘 많이 좀 뭐 성경책도 읽고 네. 뭐 묵상도 하면서 네, 그분의 인생도 좀 생각해 보면서 왜 요즘 정치권에는 그런 울림이 없을까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인규 저 위원장께서 이제 노무현의 길을 아니 겁니다. 원해서 간 게 아니라요. 그게 외로워졌어요 제가 지금. 지금 그냥 공터다. 네, 이것만 건드릴 뭐 수 있을 부정하기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여기저기 그 불출마, 각 당 공이 불출마 러시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출마 러시도 있습니다. 예. 그 사실 민주당이 들어오면 정치에 새로 시작을 하면 초선들이 재선하고 뭐 당무경가 싸서 3선, 4선 이렇게 해서 중진 정치인으로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일단 초선하신 분들이 벌써 2명, 3명이나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고 이 가운데 또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올드보이들이 전부 예비 후보 등록을 일제히 시작을 했어요. 박지원 전 원장, 뭐 윤재가 편협 의원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7선에 도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피닉스. 피닉제라는 피닉제라는 네, 별명이 있는 이인재 의원이 또 7선에 도전을 한다고 하고. 이재현님이 지금 7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번에 6선. 7선 도전을 이번에 한다고. 7선이세요? 예, 75세에 생각보다 7선. 6선밖에 못 하시는데요. 그래서 좀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아니 물론 나이가 어떤 정치를 규정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청년의 눈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신인규 저는 뭐 위원장부터 청년의 하실까요? 눈이라고 꼭 국한하기보다는 네. 시민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이인재 의원이나 박지원 원장님 이런 분들이 그동안 기여가 있으시죠. 뭐 나름대로의 저는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그래도 지난 세월 정치를 하시면서 좋은 평가보다는 좀 안 좋았던 평가도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이 정치를 오래 해와서 그 정치 여정에 대한 결과는 평가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정치 신인들은 아직 평가할 게 없으니까 네. 국민들이 신선해하시고 기대를 하시는 것도 맞는데 이분들은 노련미도 있고 성과도 있고 공과가 있잖아요. 그럼 네. 평가를 해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 재앙에 처하게 됐고 정치는 거의 사망, 그러니까 실종을 넘어 사망 상태가 됐거든요. 그럼 이분들께 뭐 책임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 저는 매우 회의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내가 뛴다라고 나오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걸 쇄신, 혁신, 미래, 희망 이런 가치로 연결시키기는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열어두고 국민들의 선택은 좀 존중하지만은 저는 그분들과도 더 적극적으로 경쟁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 지금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어떤 대안들을 낼 것인지를 저는 당당하게 경쟁하겠다.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별로 좋아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좋은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정치가 전문 분야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국회의원 뭐 총선 출마 이러면 대부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모두 성공한 분들이 인생 이모작 하듯이 정치권에 맞아요. 오셨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공무원이면 장차관 출신, 뭐 은행원이면 은행장 출신, 뭐 등등 뭐 정말 화려한 고시, 뭐 네. 부장판사급 법원장 이런 분들이 오셔서 난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정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인재 육성 케이스도 많아지고 뭐 보좌관 혹은 지방의원 출신들, 당직자 출신들 혹은 또 여러 이 지방의회 기초단체부터 차근차근 쌓아오신 분들이 또 예를 들면 그 상징이 이제 이재명 대표신 거죠.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거쳐서 대선 후보에 네. 이 원내 일당 대표까지 가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인재 육성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 이 소위 올드보이들의 귀환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내가 정치를 좀 잘했다. 네. 라고 이제 본인들은 생각하실 거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명확하게 또 냉철하게 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 초선들 중에서 이제 불출마하신 분들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까우면서도 안타까운 게 이탄희 의원 같은 네. 경우는
또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법원 개혁을 또 주도했던 분이시고 홍성국 의원님은 사실 증권사 이 CEO 사장. 출신의 네. 정말 이 미래학자로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서 여러 가지 정말 이 경제적인 어떤 역동성, 대한민국 경제 역동성을 매우 강조하셨던 분이고 의정 활동도 또 매우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불출마가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또 두 분께서 이제 여러 사석에서는 아 나는 내가 정치가 안 맞나 봐 약간 이런 개인적 고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정치라는 게 정말 이 소위 이 뼈와 살을 다 깎는 고통도 있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소위 뭐랄까요 담금질하는 내공도 정치적 내공과 체력도 네. 필요하거든요. 뭐 저는 이제 악플 보면서 되게 그냥 그러려니 악플 할 수도 있지 문자 폭탄 와도 그냥 폭탄이야 뭐 뭐 많이 받아봤긴 해. 그런데 근데 네. 저도 과거에 친문 오소리 뭐 이런 분들 네. 있었잖아요. 그때 문구 저도 오소리. 하루 문구 오소리 저도 하루에 한 3,000개 정도 받아온 적이 있어요. 핸드폰이 뜨거워져서 셧다운. 예 맞아요. 네, 예, 폰이 망가지겠네, 진짜. 예. 네. 뭐 근데 저는 근데 그냥 막 그러려니 와 정치인은 다르구나. 머더 F 보트 헬 근데 헬 스펠링 틀리셨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했더니 단문으로 보내야 되나. 근데 그 일단 답장하면은 네. 아니 저는 뭐 이제 예전부터 총학생활 할 때부터 학우들의 욕도 많이 먹어보고 네 그래서 익숙합니다. 네. 근데 저는 장경태 의원님 말씀대로 뭐 정치가 전문 분야 내지 육성에 대해서 저는 매우 동의하는 편인데 이쯤 되면 저는 그동안 청년 정치가 꽃을 피웠고 또 장경태 의원님을 비롯해서 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청년 정치의 영역을 저는 확장시킨 건 맞다고 봐요. 근데 장경태 의원님을 포함한 지금의 이 300분의 현역 의원님들은 전 이 지점에선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도 반성할 부분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만약에 정치를 해서 더 미래 세대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열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열다 보니까 지금은 반작용으로 뭐 지금 뭐 김무성 대표, 이인재, 뭐 박지원 네. 어마어마한 거물들 사실은 은퇴를 했어도 한참 전에 했었어야 되는 분들이 못 참겠다고 나오실 정도니까 사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박지원 원장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출마하면 당선이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지역에서는 네. 그러면 기존의 정치인들 뭘 했나에 대해서 국민들은 물으실 수밖에 없고 전 이 부분은 뭐 누구 탓하자는 게 아니라 좀 그동안 책임 있는 역할을 했던 분들은 각자의 권한과 행사에 맞게 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국민의힘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언제적 노무현 후보하고 경선했던 분이거든요. 이인재 의원이 그러다가 2002년, 탈당해서 2000년. 그러니까요. 20년 전에 그분이 다시 나타나서 이제 7선에 도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아니 나경원 대표 쫓아낼 때 연판장 쭈루루 돌렸던 초재선 의원들 그리고 이번에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고 하태경 의원하고 서병수 의원이 주장을 하니까 그 단톡방에 국민의힘 단톡방에 주루루 연판장 달았던 초재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보다야 우리가 난 거 아니야.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영도에서 또 출마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시는 정치 이게 사실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국회의원 300명이 왜 활로를 못 열었냐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이번에 저희 민주당은 확실하게 인재영입도 하고 많이 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군요. 물론 근데 저희는 시스템 공천이 있기 때문에 뭐 인위적인 이 변화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사실 일단 대통령께서 보세요. 지금 원내 일당 대표도 안 만나잖아요. 불과 지금 법정 처리 시한 대한민국 예산안도 지금 아무런 논의가 안 되고 지금 국회에서 12월 2일까지였는데 지금 20일날 본회의 통과하자고 하면서 아무런 논의도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이준석 당대표 쫓아내고 이번에 또 김기현 당대표 쫓아내는 거 보세요.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잖아요. 저걸 보고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하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가 내려놨다? 누가 그렇게 봅니까? 솔직히. 지금 캐비넷으로 그냥 지금 캐비넷 공천하겠다는 거잖아요. 국힘은 지금 검사 공천, 측근 공천을 넘어서서 그냥 너희들 까불면 다 죽어거든요. 지금 장지원 의원, 김기현 대표 불출마할 의사가 있었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 버스 92대씩 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 모든 지금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대로 초재선들이 좌지우지되고 있고 당대표든 지금 다 물러나게 하고 측근 검사공천 공천한다고 하니 이럴 때 오히려 저는 김무성 의원의 전 의원의 등장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저도 부정적이긴 하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기둥이 필요하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맞설 수 있는 상태도 아니죠 보니까. 그럼 김무성 대표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항마가 되겠습니까? 대항마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의 원심력을 작동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체력이 튼튼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치적 근육이 튼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맞서 싸워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은 지금 다 이미 나가 떨어진 네. 거잖아요. 근데 김무성 전 의원은 전 대표는 저희가 보기엔 조금 정치 근육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몇 대 때린다고 해서 물러서거나 주저앉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준석 대표 뭐 뭐 나가게 하거나 뭐 김기현 대표 사실 게임도 안 되죠. 네. 거저먹은 대표니까 솔직히 이것도 지금 뭐 기사 날 것 같긴 한데 거저먹은 대표. 거저먹은 대표. 근데 김무성 대표는 다르긴 하거든요. 네.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된 오랜 정치적 경륜과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에 이런 분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근데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아나무인적인 정치를 하면 당에서도 돌아볼 지점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군가. 그러니까 왜 당에 들어오라고 하고 그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분을 왜 꼬았나.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나올 줄까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나온다면은 당에서 결사 저항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쉽게 그거 전혀 이해가 말해서 안 가슴에 가는데. 붙어 있는 그 금 배지가 네. 지금 반대편에 우리 장 의원님 보이는데 네. 저 배지의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과 당에 있는 당직자들과 책임 있게 정치를 오래 해오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경거망동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결사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는 김기현 대표 보면서 최근에 그 서울의 봄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장관이라는 직위가 장식으로 준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책임을 가지고 본인이 사인을 끝까지 안 하고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죽겠다라고 했었으면 많은 분들을 살렸을 텐데 그분이 도망다니고 결국에는 신군부에다가 덥석 그렇죠. 그 권한을 넘겨주면서 이제 선의가 이제 선과 악이 바뀌어버리는 이제 이런 단계로 가잖아요. 저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 저는 100% 동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쫓겨났고 그분을 들어오라고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 되짚어봐야 된다. 왜 저항하지 못하는가? 예. 힘이 없다. 그럼 힘을 안 기르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가? 전 돌아볼 부분이 그 많다. 당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하는 정당의 대표는 이준석 대표 아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준석 대표에게만 책임을 묻자는 것도 과도하고 뭐 그렇죠.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많은 분들 뭐 김기현 대표 당시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정말 총체적으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도 근본적인 문제고요. 그거 못지않은 책임이 국민의힘의 기회주의라는 그 시류에 따라서 기회만 되면 권력을 창출하겠다라는 움직임도 전 이제 좀 고민 좀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탄핵받은 탄핵 세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면서 보수 정치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시류에 편승하면서 해온 결과가 오늘의 아니 이제 결국은 이런 건데. 반 문재인만 외치다가 반 이재명만 저도 반 이재명 외쳤지만 저도 반성한다는 건데 네. 전 이재명 대표가 됐더라도 사실 대한민국이 행복했을 거란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를 정당화할 수는 없죠. 당연히 지금은 윤석열 정부고 저는 그 과정에 책임 있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 되짚어보고 반성할 부분 반성하는 건데 문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사당화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저항하고 나왔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계속 눈치만 볼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아닌 건 아닌 걸로 선을 긋고 나오든 아니면 안에 남을 거면 남아서도 결사항전을 하든 뭘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는가. 전 이 부분은 당에 남은 사람들의 둘 중에 책임이라고 하나라고 봐요. 봅니다. 12월 말쯤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네. 누가 봐도 이건 방탄 거부권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겠죠. 국민의힘이 만약에 자정 능력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출당 요구를 할 거고요. 자정 능력이 없다면 지지율 반토막 나서 붕괴될 겁니다. 붕괴된다. 예. 예. 둘 중에 하나 가겠죠. 뭐. 지켜봐야죠. 네.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산 지도부 홍위병으로 분수 모르고 설치던 애들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애들이란 얘기는 제가 더 나이가 어린데 네. 저는 뭐 애기입니까? 뭐 신생아입니까?
아니, 듣는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네. 홍 시장님 공인이신데 네. 좀 단어에 품격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초선이 완장 차고 날뛰어 쇄신 공천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나 좀 잘하시지. 연판장 멤버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홍위병처럼 이 줄 섰다 저 줄 섰다 왔다 갔다 하는 이 초재선 그룹들에 대한 비판인 것 같거든요. 근데 말은 맞죠. 근데 말은 맞는데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맞는 말도 맞게 되고 틀리게 되는 건데 전 홍준표 시장님은 현직 대구시장이잖아요. 대구 네. 경제가 안 좋고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언론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아까 그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풀보다 뭐 5풀이 낫다, 악플이 낫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전 그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당의 지적은 어느 초선 일부 내지는 어떤 뭐 당대표 누구 여기에 저는 지금 뭐 특정해서 책임을 물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이라는 전체 집단 즉 국민의힘이 역사적으로 더 존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로에 서 있거든요. 전 그 의미를 물어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10월 말에 일찍 선택을 하고 탈당을 해서 지금 새로운 길 가겠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벽을 저도 넘을 수 있을까? 넘기 힘들지 않을까? 지금 이런 고민은 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체제로 치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시장님도 이제 어르신이라서 네. 마음에 좀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뭐 본인이 원내대표 하시고 당대표 할 때 뭐 김기현 뭐 원내 수석 재선 뭐 이렇게 초재선 이럴 때 나경원 의원 뭐 김기현 의원 등이 초재선일 때 본인이 원내대표 하시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배신감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어찌됐건 다 이제 뭐 공천 준 사람도 있고 도와준 사람도 있고 막 한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본인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지 않았으면 홍준표 전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겠죠 국민의힘에. 근데 그때 당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홍준표 의원 뭐 후보 돼봐야 에휴 막 기차 막 너무 피곤하게 하는 막말하고 피곤하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 좀 낫겠지 하고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 자승자박 된 거죠. 완전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 다 빼게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참 국민의힘은 지금 이 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비대위원장을 이제 그 원톱으로 누구를 세울 건지 이것도 지금 뭐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김한길 위원장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이제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용산의 미션,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미션을 받은 어떤 누군가의 비대위원장이 와서 이뇨한 혁신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뭐 그 자리들을 쫙 정리를 하고 영남 중진 뭐 윤핵관 등등등등 다 비키고 그 자리에 검찰을 꽂게 되면 이른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정권, 검찰 당, 그리고 나중에 검찰 국회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검찰 천하에 나라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인데요. 이분이 지금 권익위원장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국회에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통위로 출근을 했어요. 어제 하루 휴가를 내고. 이런 좀 그동안 없었던 상식을 배반하는 이런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네. 박근혜 탄핵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사도 했고 여러 탄핵 과정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딱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원내 일당이 목표가 아니고요. 본인을 방탄할 정당을 만드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소위 당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230여 표 정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 당시 안철수당과 합쳐도 170석 정도인데 당시 새누리당에서 한 50표 정도가 이탈하면서 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이기든 뭐 이런 건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는 원내 일당도 관심 없고 예를 들면 민주당이 160대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140이라고 쳐도 140 되면 뭐하냐 거기서 50표가 이탈해서 나 탄핵하면 어떡할 건데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혹은 탄핵까지는 아니더라도 김건희 특검 제2표결에 대해서 또 언제든지 저희가 22대 총선에서도 김건희 특검이든 오히려 뭐 윤석열 특검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이제 임기 이후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본인과 본인 처가의 여러 방탄을 할 수 있는 순도 높은 백석을 원하지.
뭐 원내 일당이다, 뭐 총선 승리다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탄할 수 있는 의석 100석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 인선을 보시면 당시 네. 윤재혁 원내대표 지금 현직이죠. 이분이 경찰 출신이고 맞아요. 네. 이철규 사무총장도 인재영입 위원장 돌아왔는데 이분도 경찰 출신이고 또 공교롭게 이만희 사무총장도 이제 사퇴했지만 이분도 경찰 출신이라 네. 또 최근에 들어간 김석기 네. 최고위원도 또 경찰이에요. 제가 이거 뭐 검경 합동 정부냐 당정이 왜 검경이냐 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검찰이 다 이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검찰이 이겼다. 이제 검찰 통합 수사본부가 되는 거죠. 이제 당정이.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감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행태도 특수부 검찰처럼 해왔고요. 제가 이것을 뭐 군부 하나회에 좀 비유를 했었는데 검찰 특수부 하나회처럼 이제 권력을 사유하고 있다. 네. 공적 개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제가 비유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저는 김장연대라고 하는 이게 뭐 김장연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김병민 장해찬도 김장이지만 그건 작은 김장이고 큰 김장. 큰 거기는 김장. 연대는 큰 김장.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도 뭐 작은 친하니까. 김장, 큰 김장. 근데 저는 큰 김장 연대, 그러니까 김기현, 장제원, 요 네. 김장 연대가 사실 최근에 지금 뭐 한 2, 3일 만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전 이분들이 좀 버틸 줄 알았는데 어쨌든 금방 짐 싸서 지금 일단 피신을 간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볼 때 이게 약간 그 뭐랄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 아니냐. 완성. 이제 완성 단계로 가는 건데, 그런 그 완성의 목적은 아까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네 사람 심기로 이제 가는 건데, 전 당연히 총선에서 심판받는다고 보고요. 지금 비대위원장이 중요한 이유는 비대위원장은 공관위원장하고 다릅니다. 비대위원장은 전권을 가지고 어느 정도 당의 일반 사무를 통할하는 것이고, 또 공관위원장이 와서 정리를 하고 누굴 심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선대위원장이 오는 거잖아요. 이 세 명이 중요한데, 저는 비대위원장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령관 사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를 그대로 구현시키는 소위 말하는 아바타죠. 아바타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그 아바타는 지금 다들 뭐 김한길 위원장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 아바타는 숨어 있는 아바타고 네. 드러난 아바타가 올 가능성이 높다. 누굽니까? 근데 그 드러난 아바타라고 하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 오기가 어려운 게 당이 네.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 중에 명망 있는 분들은 야 가서 내가 오물만 튀기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고사하실 건데. 이미 그 본캐를 다 구성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죠. 그 이뇨한 위원장이 네, 이제 네, 본업으로 네. 가셨는데, 전 이분이 공관위원장 욕심 내셨으니까 이번에 하나 더 높여서 그냥 비대위원장을 받으시라. 그러면 이철규 사무총장이 물러났다가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19일 만에 돌아왔듯이 이분도 19일 만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19일 만에 비대위원장. 한번 세보세요. 이뇨한 19일 만에 비대위원장 된다. 이철규 위원장과 복선처럼 마치 네. 김홍일 위원장 권익위 갔다가 방통위 가듯이 이게 돌려막기거든요. 예. 이 돌려막기가 이번에 이루어져서 저는 인요한 위원장의 돌려막기 비대위원장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장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상적 정당이라면 네.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들까지 사퇴한 건 아니잖아요.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자 그 최고 그러니까 제가 지도부가 이번에 지명직 최고위원도 다 사퇴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지명은 뭐 당연직으로 사이가 되고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맞습니다. 거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명직은 원래 다 되는데 선출직은 아직 좀 애매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상적 정당이라면 그러니까 지도부의 과반이 고리되지 않았다면 당 대표를 임시전대를 통해서 다시 선출하는 게 맞죠. 지금 어찌되건 시간이 좀 촉박하더라도 뭐 한 달 반 정도면은 선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빠르게 지도 체제를 완성하고 어찌되건 국민과 당원이 뽑은 지도부를 선출된 권력이 당을 운영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비대위는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고 또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비대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정상적 정당이라면 당대표를 선출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아마 비대위원장에 대한 여러 함합평은 있습니다만 저는 뭐 결국 말씀하신 대로 돌려막기인데 인요한은 아닐 것 같아요. 인요한은 아니다. 인요한 교수님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이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까지 리스크 테이킹 하진 않을 것 같고 저는 김한길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유력하다. 네. 왜냐하면 또 어찌됐건 민주당의 얼굴로 예. 민주당이었던 분을 얼굴로 선거를 치러야 윤석열 대통령이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보거든요. 네. 물론 제3의 인물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함합평이 있습니다만 결국 윤심이 작동하는 거니까 100% 장악된 상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이렇게 됩니까? 김한길, 안철수, 윤석열 다 이렇게 지금 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출신이고 김한길, 안철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공동대표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힘입니까? 당명은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검찰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민주연합의 힘으로 그럼 당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검찰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러니까 힘. 검찰 새정치민주연합의 힘. 근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김한길 위원장이 온다 그러면은 물론 마쿠에서야 지금 뭐 하겠죠. 라인도 네. 짜고 대통령의 역할, 뭐 윤심 실어주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전달자 역할은 하겠지만 이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당명대로 개명되는 효과가 있지 않는가. 아무리 본인들이 국민의힘이다 빨간색 상표를 써도 내용물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 문재인 정부에서 왔고 거기다가 본류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안철수, 김한길, 뭐 내지는 조정훈. 뭐 내지는 뭐 이상민 의원도 오신다면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힘이라는 비판을 거부할 게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있나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국민의힘은 이제 정통 보수 정당이고 영남 이제 가짜 보수겠죠 이렇게 되면은. 아 가짜 보수. 이렇게 되면 이제 가짜 보수가 되는 거죠. 근데 가짜 보수는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 받아야죠. 역사적, 정치적 심판 다 받아야 돼. 아니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네. 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 저 어딘가요? 그 녹음 파일 공개된 내용을 보면 당 뽀개러 왔다. 그 녹취. 예, 녹취. 네. 그다음에 나는 사실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더 싫어한다. 저거는 그 플랫폼으로 이용하는데 쥐약 먹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와요 실제로. 맞아요. 쥐약먹는 것들. 뭐. 네. 예, 이용해야 주양- 된다 뭐 이렇게. 예, 그럼 이용 당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이용이 끝났다니까. 이용이 끝났다. 완성이 됐다. 이미 완성이 아니 이제 근데 그러면 완성 여기 단계로. 계시는 주류 정치인들은 뭐예요? 그냥 저는 민심동행 하잖아요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 당에 대해서 판단이 먼저 앞서야 되고요. 판단이 끝나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미 판단을 끝냈고 행동을 했고 지금 많은 분들은 이 안에서 판단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전제에 대해서 저랑 다른 거예요. 네. 전제가 저는 이미 판단이 끝났고 네. 그분들은 판단 과정, 그러니까 여지가 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고 전 그걸 존중합니다. 그럼 그분들의 판단의 시점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제가 10월 25일에 나올 때도 네. 강서구 총장 졌는데 김기현 대표가 그때 생각해 보시면 올인 선거였어요. 올인. 모든 자원을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로 치면은 실패한 전투인데 결과적으로 거기다가 군량미도 다 넣고 포탄도 다 넣어서 깨진 거예요. 전멸했어요. 근데 장수는 그대로 있고 밑에 사령관들만 싹 갈아가지고 책임지고 대리 책임. 그 다음에 책임졌던 이철규 사무총장을 또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돌리는. 이거 장난입니까? 뭡니까 이게 국민 앞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보궐선거를 보면서 정말 이제 국민의힘의 당의 시스템이 거의 다 무너졌구나라고 생각했던 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도 막 사면과 복권 과정이 매우 비상식적이었고 뭐 판결 난 지 3달도 안 돼서 바로 사면 복권 났잖아요. 그런 제도 네. 없죠. 그런 그리고 제도 나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김기현 대표 대단히 김태우 후보 공천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를 좀 공천하고 싶어 했다고 저는 이제 들었는데 그 공천하는 과정이 아주 굴욕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무릎 꿇고 그 이후에 저희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궐선거에 막 당력을 총력전을 펼치거나 이러기에는 지도부로서 상당히 부담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막 선대위원장으로 나경원, 정호택 국회부의장 등을 막 투입하길래 저희가 그 다음 날 최고위원들이 공동 선대위원장 맡게 돼요. 저희도 네. 화요일날 맡았다고 해서 수요일 최고위에서 부랴부랴 저희도 막 공동 선대위원장 맡아서 이제 이 총력전 지원 유세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판을 키울 이유가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제 이미 대통령도 인해 장막에 쌓였구나. 분명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해볼만 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을 거고 네. 그럴 거면 최대한 해서 꺾어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사실 본인이 지휘하는 첫 선거를 진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지휘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본인이 지휘한 선거 이렇게 참패하니까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산 엑스포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가 올라왔으니까 저렇게 또 총력전하면서 뭐 막판 뒤집기 총력전 이런 얘기 헛소리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누가 그렇게 봅니까? 이미 늦게 시작했고 정말 아주 개판으로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문제의 본질은 사실 강서 보궐선거 때부터 계속 지적됐던 문제인데 핵심은 대통령이고 그리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라 변화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주변에서 변죽만 계속 올리고 있는 거고 급기야 이제 그 도하의 그 보수 언론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 봤던 풍경이냐면요. 2014년, 2015년 그 박근혜 국정농단이 막 시작되던 시점에 TV조선을 필두로 해서 막 세게 나왔던 이제 그 여론인데 드디어 중앙일보가 김건희가 무섭나 국민이 웃음나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임도 좋네요.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조선일보 사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치인은 대통령의 쫄병이 아니다. 쫄병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심각한 대통령 부인의 문제를 직언할 수는 없지만 정치인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명품백 300만 원짜리
가방이에요. 이걸 무슨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전 사실 민주당도 좀 불만입니다. 아니 그거 어딘지 창고를 열어라 말이지. 어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이거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제가 계속 지금 그 반환용 창고가 있다고 하는데 네. 반환용 창고가 어디냐 그리고 실제 이걸 반환했냐 예. 그 뇌물죄든 청탁수수법이든 예. 그 사실을 뇌물로 인지한 순간 바로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3주가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반환했다는 예. 얘기는 없고요. 예. 그리고 실제 반환했는지 혹은 반환하면 보면 알겠죠. 생활기스가 있는지 없는지 사용하시는 적도 다 예. 보겠지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최고 이 3주 벌써 이제 3주 전이죠. 예. 3주 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언론사와 이제 뭐 여러 진실방으로 저희가 좀 두고 봤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정청래 최고위원과 제가 예. 모두 발언해서 디올백 공개해달라. 네. 이거 반환했는지 아니 이거 밝혀달라. 대통령실 문목 부담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반환용 창고라는 게 저희 민주당도 집권했던 당인데 청와대 반환용 창고라는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실제 김건희 여사가 만나려면 사람 네. 만나려면 대통령실에서 만나야죠. 부속실에서 네. 만나면 되죠. 왜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만나고 거기가 네. 대통령 부속실입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이 지금 그 대화 내용에서도 뭐 금융위원회에 대한 인사 개입 혹은 내가 대북 남북 관계에 개입을 해야겠어 이러잖아요. 아, 호칭이 1인칭이에요. 예,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네. 그래서 김건희 표 대북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정말 두려운 상상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제 보수 언론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아마도 총선 임박해서는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천 학살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이 인사 개입이 저는 아마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문제. 저는 근데 민주당이 지금 그 백 어딨냐 이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고요. 본질을 좀 짚어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항상 그게 약해요. 그때 뭐 저는 장경태 의원님 그때 조명 논란도 있었지만은 저는 그것도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본질은 대통령 배우자의 권력 개입 내지는 사유화. 이게 본질이거든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행동들을 지금 수사 필요하다는 물증이 나온 겁니다. 그럼 수사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그 배우자죠. 배우자인데 우리나라 법제로는 원래 제2부속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보좌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경기도청 사무관, 경기도에서 월급을 주는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라고 한 그분이 결제 상신한 것도 하나도 없고 11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더니 국민 세금으로 김혜경 여사 비서를 했다. 이래서 권력 사유화하고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직권남용 혐의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네. 똑같이 대입을 해보시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 배우자입니다. 도지사의 배우자 똑같습니다. 근데 국정 그 보조받은 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비합법적으로 부속실이 없으니까 오히려 국정에 이제 개입하고 있다는 논지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100% 윤석열 대통령 직권 남용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 똑같은 논리로. 예. 근데 그거를 안 건들고 그냥 그 청탁금지법 내지는 뇌물 요 정도로만 멈추니까 저는 좀 답답하다. 네. 더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야 되는데 제2부속실 문제, 특별감찰관 문제까지도 못 나가잖아요. 이게 저는 좀 답답한 부분인 거고 저는 지금 정치꾼들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미래를 생각한다는 명언이 있거든요. 지금 미래 생각하는 정치인 누가 있습니까? 다 다음 선거에 골몰하지 않나요? 솔직하게. 다음 선거에 자기 배지다는 거에 많이들 골몰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국민들이 저는 나쁜 면역에 이제 감염돼 있다고 봐요. 그 면역이 뭐냐면은 왜 당무 개입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공직선거법 위반, 뭐 법은 좀 다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있을 때 경선 그 여론조사 돌려본 거 가지고 2년을 실형을 때렸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그 기준을 자꾸 얘기해주면서 이 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이 정당법에도 처벌 규정이 있었고요. 이 공직선거법 이제 선거 다가오니까 뭐 걸릴 게 수두룩 빽빽 많고 공무원법도 걸립니다. 모든 게 걸려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하다. 전 이게 굉장한 저는 불만이고 지금 국민들이 이건 너무 당연하게 지금 여기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니다. 그걸 짚어줘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이 현기한 정무수석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실형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저는 국민은 없다고 봐요. 근데 지적이 다 안 나오니까. 문제라고 하는데 네, 네.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지금 검찰권을 모두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법무부 장관 검사다 혹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검사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50보 100보 양보해서 대통령실에 검사 출신을 그래 같이 일했던 사람 데려갈 수 있어요. 그렇다 쳐도 왜 교육부 장관, 노동부 장관, 뭐 보좌진들을
검사가 가야 되는지, 서울대학교 병원 감사는 왜 검사가 가야 되는지, 왜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가 검사가 가야 되는지, 심지어 방통위 현장에 검사가 왜 와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 대통령이고요. 이제는 아마 총선 과정에서 저는 이 모든 검찰권 남용과 공권력 남용에 대한 모든 수사,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무능하고 더 무책임하다 봐요. 박근혜 대통령도 최소한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최소한의. 그래서 본인이 잘못하고 죄진 거 알아요. 그래서 대국민 담화하고 본인이 사과, 국민 사과, 그러니까 뭐 정유라 사건이든 최순실 뭐 국정농단이든 이때 대국민 사과라도 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대국민 사과 한 적이 단 한 번 없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세월호 참사 때도 박근혜 대통령 사과합니다. 근데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정치 감각이 없는, 정무적 감각, 판단 능력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하나만 네. 제가 지적하면 그 장경태 의원님은 아마 공수처법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공수처법에 보면요 수사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사도 수사 대상이고 대통령실에도 수석비서관 이상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거의 다 수사 대상이고요.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다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던 이 공수처라는 그 성과가 왜 지금 작동이 안 되는가? 그럼 저는 이거죠. 검사들만 탓할 게 아니라 그 지금 일 잘못하고 덮어주고 과잉 수사는 이 검찰에 대해서 공수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안 한다는 걸 질타하면서 공수처를 갖다가 좀 소위 말하면 조진다 그러죠. 그걸 좀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 많이 없고 그냥 이걸 정치적으로만 자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탄핵도 마찬가지죠. 탄핵도 그게 가능하려면 수사적인 그 공소장 정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서 탄핵으로 넘어갔고 정치인들이 먼저 탄핵을 외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먼저 거리로 나오면서 정치인들이 끌려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탄핵을 시킨 거거든요.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검찰을 저도 당연히 비판하고 문제가 많은데요. 근데 특검은 또 국회 때문에 그렇다 치면 공수처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럼 공수처에게 부실하고 왜 운영이 잘 안 되고 작동이 안 되는가? 저는 이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답답한 부분입니다. 네. 공수처에 예산을 안 줘서 공수처 수사관들 임금도 못 준 적이 있고요. 근데 지금 있는 인력으로라도 해야죠, 그래도. 네, 아시겠죠? 공수처가 워낙 검사 25명에 수사관 40명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조직이라서 공수처가 검찰을 상대로 대항할 수 있나? 저는 공수처에게 너무 그건 지나친 책임을 묻는 거라고 보고요. 심지어 또 이번 지금 현재 시즌이 공수처장 교체식입니다. 지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이 추천 인물들을 검증하고 또 추천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사실상 공수처도 지금 거의 이 작동이 불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답답한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자, 제가 장경태 최고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신인규 위원장에 따르면 이게 지금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수수 수준이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고 조금 더 강도 높은 대응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에 맞을 것 같다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뭐 그 정도는 민주당도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당 지도부 차원에서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등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고발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도 국민 시민단체나 당청에서 고발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네. 세세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고발했는지까지는 제가 좀 확인하지는 어렵지만 네. 어찌되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힘에서 당무 개입에 대해서 아니 당무 개입 플러스 그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건은 저희가 많이 고발했습니다. 거의 다 고발했고요. 아니 직권남용으로? 예. 아니죠. 진건희 여사는 직권남용의 주체는 아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남용 직권남용. 그러니까 지금 네. 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등의 이제 네. 이런 뭐 뇌물죄 관련돼서는 이미 시민단체에서 예. 고발했고 또 황운하 의원실 등에서 예, 고발장을 고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 저희 이제 뭐 공정사회 포럼 의원님들이 예, 다 예. 모여서 또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독재 대책위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 고발장을 넣고 이거 있습니다.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고요. 수사 과잉해서 하면 직권남용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가 다 방치되고 있고 저는 정말로 이거는 공수처에 고발은 대해서도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는데 아니, 근데 공수처가 일 안 고발을 하면 일 안 했는데 하는 조사를 안 걸 또 하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공수처에 대해서. 예, 근데 예. 그게 안 돌아가니까 좀 예.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국회 운영위를 열어도 위원장은 나와서 회의를 시작을 하지만 여당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운영위 개최 요구도 했는데 제가 국회 운영이잖아요. 근데 개회 요구를 해도 개회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개회를 해도 바로 그냥 사내하고 그냥 해산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조직적이고 없음. 조직적이고 네. 적극적이고 민주당이 조금 왜냐하면 지금요 민주당이 대안이 유일하니까 의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입법권을 행사해도 거부권 그러니까. 행사죠. 해임건을 해도 예전에 해임건이 하면 오히려 장관들이 네.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사임한다든지 했는데 뭐 해임건이 해도 무시하죠. 네. 오히려 법을 만들어도 거기에 또 시행령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령 통치하죠. 저희가 뭐 지적하고 개의 요구하고 뭐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러니까 네.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을 잘못 쓰거나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트라우마 예전 걸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초반에는 너무 이렇게 한동훈 때리게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일 시작하기도 전에. 근데 그때부터도 이제 우려가 되시니까 한동훈 때리기만 계속했고 좀 과한 메시지가 많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김용민 의원인가 이런 분들이 좀 몇 분의 돌출 행동이긴 하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실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지율도 안 오르고 계속 고민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당무에 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없다 보니까 지금은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환기라도 시켜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 수사 얘기 제가 오늘도 공수처 얘기를 좀 했지만은 이런 얘기 나오면 굉장히 민주당은 조금은 하고는 있는데 힘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거 진짜 윤석열 대통령 취임했을 때처럼 그때 때리듯이를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시점적 차이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뭐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다 행사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역사상 이렇게 입법부를 그리고 심지어 여소야대인데 네. 그런 대통령 없죠. 이렇게 야당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그러니까 인정. 심지어 딱 전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게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안 하는 저희 영수회담뿐 아니라 아니 김기현 대표랑 우리가 2대1로라도 만나자 이렇게 네. 했는데 심지어 원내 일당이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원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심지어 국회에 부탁도 안 해요. 이제 공무원들이 네. 아예 지금 개점 휴업 상태고요. 아예 손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네. 뭐 이런 나라가 있었나? 그러니까 지금 네. 굉장히 역대급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전두환 신군부 이후에 정치를 이렇게 그 형해화시킨 대통령은 처음이고 그렇죠. 네, 없어요. 예,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처음 보는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왠지 무기력해 보인다. 그리고 좀 정치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대응 자체가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는 없을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민심과 함께 갈 수 없을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지혜지만 네. 국민의 민심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되고 70%가 윤석열 대표 반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왜냐 월등히 높아야 되거든요. 거의 20% 이상 차이를 내야 정상인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0% 이상 차이 나긴 쉽진 아니,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기 초에 이 정도로 못한 적이 없었고요. 네. 이 정도로 못하면 보통은 적대적인 구조에서 양당 구조에서는 한쪽에 쏠리는 게 또 맞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안 되는 거를 아마 앵커님 예,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조금 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기가 조금 더 많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사법 리스크 뭐 이런 건 있지만 요즘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너무 안 보인다. 예, 이런 좀 지적도 조심한다라는 네, 느낌을 너무 할까요? 부자 공조심하는 거 일단은 아니냐. 저희가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의 전략이 네. 일단 이 절박하게 또 낮은 자세로 한다. 이게 아주 저희가 낮은 자세로 일단 선거를 치러야 되고 앞으로 총선까지도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절박과 낮은 자세. 이 너무 두 낮아서 가지입니다.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오히려 저희는 좀 그러면서도 보일 정도로 낮은 이 자세. 질서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는 지금 총선기획단 그다음 검증위 인재위원회 전략분관위가 뛰었고요. 오늘도 이제 인재 영입 2호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소리 없이 하지만 아. 아주 질서 있는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주목할 만한 것을 보시면 저희가 큼직한 게 지금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지난달에 검사 탄핵을 했고 또 이번에도 검사 탄핵을 했고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올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도 민주당 수정안을 지금 발의할 거고요. 앞으로 네. 양특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당연히 민주당 국민의힘의 동의 없죠. 당연히 동의할 네, 수도 네, 없죠. 네. 민주당이 단독 상정하고 단독 추진해 나갈 텐데 단독 의결해 나갈 텐데 그 과정에서 지금 딱 검사 탄핵하거나 했을 때 민주당이 힘 자랑한다. 민주당이 뭐 근육 자랑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언론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막 기세등등하게 해서 상정하고 통과시켜 박수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이거 꼭 통과돼야 됩니다라고 간절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힘자랑할 생각이 없고 그리고 지금 누구의 공치사할 생각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금 뭐 개혁적인 목소리 또 탄핵과 단호한 목소리 내고 싶은 마음이 많으시죠. 본인도 좀 답답하면 하시는데 저희는 어찌됐건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론조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네. 당내 여론조사가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예언을 잘해서 17%, 18% 패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얻어 걸렸다 그러던데. 저희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저희는 당 여론조사가 지금도 거의 그거에 준해서 네.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개되는 여러 보수적인 통계도 있지만 네. 당내 여론조사 매우 다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많은 저는 분들이- 하나만 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질서를 갖춰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민주당에겐 좋은 면인데 저는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지금 양당 체제로 이제 치르면서 이제 신당의 움직임만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위 양당의 원심력이 작동해가지고 또 빨려 들어간다면은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다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속으로 웃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병립형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더 양당 체제로 치르면서 지금처럼 그냥 몸조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반대 지지율이 70% 넘어가면 민주당은 너무 선거 치르기 좋은 환경이다 아니 근데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의구심이 근데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저희 프로그램 출연했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떤 경고를 했냐면 역대 어떤 선거도 무난한 선거는 없다는 거예요. 2012년 선거를 기억해봐라. 다 이긴다고 했다. 저도 그 선거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때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총선 버스 기획해가지고 버스 타고 전국을 누비던 때였어요. 분위기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가는 데마다 야당 지지 엄청 많았어요. 뚜껑 까보니까 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 과감히 이긴다, 또 예, 다 이긴다는 152. 선거를 결국은 지는 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부자 몸조심하다가 결국에 민주당이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조용, 차분차분, 눈에 안 띄는 반식이 맞는 거냐라는 거죠. 뭐 사실 저는 좀 분석이 다른데요. 네. 2012년의 총선을 보시면 이명박 대통령 대 그때 당시 민주통합당의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대 박근혜. 비대위원장 대 우리 민주당의 선거였고요. 2012년에 정말 잔인하리만큼 국민의힘 참 그런 공천학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2008년 18대 때 MB 라인으로 쫙 공천학살하잖아요. 이방호 네. 사무총장이 했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 2012년은 친박계로 쫙 공천학살하잖아요. 예. 야 정말 아무튼 그거 잘하는데 2012년 당시에 그 총선을 보시면 민주당은 어찌됐건 이명박 대통령 심판 선거를 치르고 싶었는데 그 해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2012년 4월에 총선하고 12월에 대선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미래 권력이었던 누가 봐도 국민의힘의 그 당시 새누리당도 아니었지. 근데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새누리당으로 바뀌는데 박근혜 이 비대위원장과 선거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래 권력과 민주당 어찌됐건 민주당이 미래 권력과 가는 과정에서 심판론만 가지고 하기엔 너무 약한 선거였다. 민주당이 좀 더 미래 권력을 상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약과 정무적 판단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그런 점에서는 아마 이 국민의힘도 아마 전략가들이 있을 테니까 김기현 대 이재명 치르면 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김기현 대표는 누가 봐도 미래 권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누가 봐도 유력 대선 주자고 미래 권력이라 보고 그러면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2012년보다 더 큰 민주당의 승리로 보여질 거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을 바꾸면서 새로운 또 누군가 와줘야 되는데 제가 국민의힘에서 약간 비윤핵관 출신, 비윤 출신이 와줄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확장력이 없는 떨어지는 선거를 치르겠죠 아마 국민의힘은. 그러면 이번 판이면은 미래 권력인 이재명의 압승이다 이렇게 아니, 분석을 압승이라고 보기는 않는데요. 네. 어찌되었건 구도 자체는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매우 높고 네.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네. 국민의힘은 또다시 이 윤 대리인을 예. 통해서 분명히 선거를 치를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대리인을 봤을 때 뭐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누가 오든지 간에 이 소위 이 지원, 전국 유세 지원이 가능하려면 시민들이 보고 싶어하고 이 구름인파가 몰리는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가시면 구름인파 모이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지원 유세 간다 해서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누가 그래서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뜬다는 거거든요. 그 한동훈 장관을 공관위원장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정현 전 청와대 너무 홍보수석이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저는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런 선거를 놓고 유불리 판단은 당연히 해야죠. 정당에서 네.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건 맞는데 네. 그런 판단이 있다 보니 국회 상황에서 그냥 어중간하게 가면서 그냥 약간 이렇게 입으로만 네. 우리가 입으로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행동에는 매우 좀 소극적인 그런 네. 국민들의 마음은 좀 답답한 저희는 이런 상황.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까지
아주 그 두 가지 양특검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꼭 전력 28일에 꼭 해주세요. 네. 네. 전력 들어가야 될 건데. 네. 18일에 확실히 네, 합니까?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무조건요. 김건희 무조건 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 20일 날 일단락 짓고 나서 22일이 넘으면 네.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기 때문에 선정 무조건.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무조건 본회의 열리면 예. 본회의 아예 안 할 수 없고 하고 네. 재의결도 무조건 빠르게. 예. 아니요. 무조건 빠르게.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재의결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 거부권은 15일 이내에 해야 정하지만 되죠. 예. 재의결은 그 시한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재의결은 잡아서 이제 빨리 본회의 해야죠. 하는데 네. 뭐 빨리 하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좋아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이거는 누구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지금 감정이 그렇죠. 뭐냐면 네. 빨리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게 국민의 당연히. 뜻입니다. 그렇죠. 네, 더 미룰 게 네,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재의결의 통과 가능성도 높이려면 그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김건희 특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의원님들도 좀 이탈표가 나와서 네. 저희에게 어찌됐건 찬성 가결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최대표가 한 178표 정도, 네. 한 22분 정도는 저희한테 동의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리고 김건희 특검 많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비공개 투표입니다. 그래서 22분 정도 좀 가결에 던져주셨으면 어떨까라는 간곡한 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민주당이 22표를 조직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끝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조금 뭐 두 분 다 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지금 신당 창당에 합류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16일까지, 나가라. 아니면 의원직 사퇴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징계에 회부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이분이 또 주요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징병제예요. 여성 징병제. 저 페미니스트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 또한 일단- 젊은 정치인이십니다. 일단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이 탈당하면 의원직 상실이고요. 네. 제명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김준우 비대위원장께서 뭐 윤리위에 회부하겠다. 하나도 안 무섭죠. 오히려 바라던 바라죠. 좋죠.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효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다 부과되어 있고요. 다만 이 소집 제도 자체가 남성에겐 징병제, 여성에게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성 지금 군대에 못 갑니까? 아니거든요. 여성이 원하면 군대 갈 수 있습니다. 모병제를 실시하고 채택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 병역의 의무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다 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성에게 징병제로 전환하자? 그럼 여성이 뭐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나이브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고요. 저는 오히려 남성도 이제 모병제로 전환을 검토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미 병역 자원 고갈로 인해서 그냥 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장에 200만 원 줘야 된다는 시대까지 열리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모병제를 하는 게 맞죠. 차라리 월급을 제대로 줘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남성도 모병제를 전환해야 될 논의해야 될 시기다. 논의가 아니고 이제 도입해야 될 시기인데 무슨 여성 징병제입니까? 역사에 후퇴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국방 문제 내지는 이게 젠더 문제 이거는 뭐 나중에 토론을 더 네. 심각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권은희 의원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권은희 의원도 비례로 들어갔는데 당시에 국민의당이 미래통합당 합당하면서 이분은 원치 않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격가지로 활동을 하는 게 양해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고 류호정 의원은 다르죠. 왜냐면 정의당이 가만히 있고 정의당에서 소위 말하면 좀 특혜 내지는 좀 배려를 받아서 들어온 분인데 그동안 정의당이 어렵게 됐는데 류호정 의원의 책임이 막중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소속한 정당은 어렵게 만들어 놓고 또 자기 살자고 이렇게 고명보트 타고 나가는 모습이 조금은 이건 좀 염치가 없지 않냐라는 김준우 위원장 좀 비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금태섭 의원하고 이제 금류연대를 만들었잖아요. 이 네. 금류연대가 새롭게 해보겠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선택 거기 합류하신 건데 이번에 류호정 의원의 이런 선택은 좀 해로운 선택 아닌가. 매우 해롭다.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해롭고 저희 연구소가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연구소의 드립이니까 그래서 야. 많이 해롭다. 아니 저희 연구소가 조금 요번 해롭다. 저희 용역은 있는데 아무나 안 받아줍니다. 제가 전용기 의원만 특별히 전용기 인연이 의원만, 생겨서 예. 해드리는데 아니 어떻게 좀 해롭다. 그 그러니까요. 용역을 좀 너 부탁을 용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의원님하고 한 3번 4번 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연구과제 영역을 많이 예. 드려야기 이거 때문에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봤어요. 근데 새로운 국민 통합적으로 갑니다. 이거는. 네, 해로운 선택. 그러니까 유효정원의 이번 선택은 매우 좀 해롭다. 해롭다. 새로운 본인에게도 권력이 해롭고 아니고 해로운 해로운 권력입니다. 권력. 해로운
나쁜 선택이다. 제가 권력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이번 선택은 매우 나쁘고 국민께서 해롭다. 예. 본인은 해롭다. 정말 정의당에도 해롭다. 이게. 예, 자 신인규 연구소, 드립 연구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드립 연구소. 존재하진 않는데. 연구원분들 한번 모셔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역시 오디오가 비지 않는 토론 너무 뜨겁게 정말 잘 들었습니다. 두 분 혹시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30초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뭐 저는 사실 지금 정치가 참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밝게 하고 이런 건 너무 좋고요. 좀 정치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다가 원하시는데 저는 정치 바꾸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저는 정말 보고요. 딱 하나 국민들 앞에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직하게 하고 정도를 걷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그 길 중에 하나를 좀 걸어가고 싶은데 좀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의 기본은 대화거든요. 근데 지금 대화 없는 정치가 너무 많아졌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는 대화 능력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좀 실종되어 갔다. 그러니까 정말 막 뭐 직권남용 뭐 이렇게 과잉 뭐 당무개입 이런 거 다 떠나서도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대화 또 대통령과의 대화 꼭 바라겠습니다. 네. 이 두 분처럼 그 국회가 어떤 상임위 토론장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다 일사천리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젊은 정치인들이 내년에는 국회에 많이 입성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좀 고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